일본의 굴레 책요약 1. 일본의 굴레라는 책을 산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일본의 미래가 갖고 있는 선택 옵션, 한국이 배울 시사점, 나의 교훈, 또한 저자와 책은 믿을 만한가, 저자의 질문, 책의 주요 내용 요약, 책의 요약에서 빠진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상세 책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서점에서 책을 산 이유는 한중일 중에서 왜 일본만 근대화 개혁에 성공했는가, 2차 대전 후 고도 성장기가 부럽기는 한데 혹시 지금 장기 불황의 씨앗이 아닐까? 이러한 일본에서 배울 교훈과 반성할 점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샀습니다. 저자와 책이 믿을 만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시선을 비교적 유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검증받은 논문과 책을 기반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세미 논문 정도 수준의 대단히 학술적인 내용이고 대단히 쉽고 재밌게 썼습니다. 저자는 일본에 대해서 애정도 갖고 있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일본 빠라든가 아니면 나는 원래 일본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애정과 비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질문을 한번 볼까요? 누가 일본의 진짜 의사결정권자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갖게 되었는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일본의 미래 선택 옵션을 보시면 지금 일본은 기존 모순을 치료하지 못하면 서서히 이류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적어도 중국하게 지게 되죠. 한국에도 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책임지는 정치 체계를 구현하고 정계를 개편한다면 다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자는 기대합니다. 한국이 배울 시사점은 일제하에서 도입된 일본 제도의 장단점이 이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다 보면 일본으로부터 그 제도를 수입한 한국도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도입한 일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도 역시 장단점이 있고 우리가 단점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라는 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제도의 굴레는 한국도 일부 중첩해서 갖는다라는 것이 이 책을 읽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인식이고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 다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고요. 일본은 실제로 산업이 후퇴하고 있고 한국은 조금 있으면 이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할 겁니다. 작년부터인가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도 그런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10년 내, 15년 내에 맞게 될 건데요. 그때 양국의 대처법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개인이 배울 시사점은 제가 이 책에서는, 이 책 요약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메이지 유신 바로 이전, 그리고 2차 대전에서 미국의 패전, 이 두 가지 사건에서 한계에 직면했고요. 그것을 일본이 슬기롭게 벗어나기도 했고 또 벗어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개인으로 적합해서 나는 성장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일본 제도의 부작용을 갖고 있는 사회에 나 자신도 할 수 없이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책 요약에서는 저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책 내용의 간단 요약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나는 메이지 유신과 2차 대전과 고도 성장기와 현재의 일본의 장기 불황, 사실은 이 네 가지만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본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적어도 도쿠가와 막부 정도까지는, 일본의 전국 시대와 도쿠가와 막부 정도부터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에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요. 메이지 유신은 혁명이 아니라 반혁명이라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지배층 내부에 있었던 쿠데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메이지 유신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보러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행을 초래하는 씨앗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참신한 시각이고요. 메이지 유신 20년 후에 일본 지배층은 통제권을 상실했다라는 좀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그 후에 전쟁의 수렁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일본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과 일본 양국의 이해에 의해서 미봉책을 선택했습니다. 즉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체제가 계속되고요. 일본 수출 주도 경제 모형은 20년, 30년간 경이적인, 현실적인 경제 기적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80년대 후반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30년 장기 불황을 겪었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일본 스스로의 정책 결정 결과라고 나타났습니다. 1930년대 광기에 대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일본 스스로의 혁신이 미래 성장의 키인데 저자는
그렇게까지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1930년대 관계 한국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도 우리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반성하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도 반성하는 입장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의 30년 불황에 빠질 수 있고, 일본의 30년 불황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50년, 100년 불황이 될 수 있고요. 아마 일본이 혁신하지 못한다면 중국에 확실하게 뒤처지는 이류 국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이 책의 예측이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리고 저 자신 개인도, 우리 자신 개인도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에서는 시간상 사회와 문화 현상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에도 시대 이전의 일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덴노 제도는 원래 책에는 천황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덴노라고 하겠습니다. 자, 천황은 직접적인 의미가 우리 한자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박혀서 기분이 좀 안 좋고, 덴노는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덴노라고 부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현지 언어를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덴노가 그렇게 나쁜 표기법은 아닙니다. 덴노 제도는 명목 권력은 덴노가 지고 실제는 귀족이 권력을 지는 이중 통치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인데요. 덴노는 명목상의 수장에 불과하죠. 실제 권력자, 즉 귀족에게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위치입니다. 헤이안 질서의 붕괴와 지방분권 등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이안 시대는 8세기에서 12세기에 있었던 귀족정인데요. 귀족정이라고 하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도 삼국시대에도 귀족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 고려시대도 대부분 귀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이제 전국 집권화가 된 그런 상태고, 일본은 중앙집권화가 굉장히 늦게 됐거든요. 그래서 헤이안 시대는 중앙집권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이안 시대가 붕괴되면서 귀족정이 몰락하면서 여기 12세기 근처에 무력 세력인 쇼군과 사무라이가 등장합니다. 한국의 역사에 의해서는 고려시대 무신정권이랑 비슷한데 일본은 이제 무신정권이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귀족정이 몰락할 때 봉건제가 정착했는데, 원래 헤이안 시대 정부에서 그 지방 행정관을 파견했고, 이 지방 행정관들은 교체가 되는,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 말기가 되면 그 지방 행정관이 그대로 눌러 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 세력입니다. 각 지방의 통치 세력이 되고, 일본의 구 행정 세력인 번을 통치하는데요. 그 이름을 다이묘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헤이안 시대가 몰락하고 귀족정이 몰락하면서 봉건제가 정착되고, 다이묘들이 각 일본의 지방을 200개 정도로 나눠서 통치하는 지방 분권 시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전국 시대는 오닌의 난으로부터 시작돼서 100년 정도 지속되고요. 1467년에 시작되고 3대장이 있죠. 전국 시대 3대장이 있고, 힌두교 신화에 의하면 3명의 신이 있습니다. 3명의 신이 있는데 창조의 신, 유지의 신, 파괴의 신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일본의 전국시대 3대장도 비슷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기존의 시스템을 모두 파괴했고요. 정치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창조를 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일례로 오다 노부나가가 파괴한 것은 기존 쇼군의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권력마저 박탈하고요. 덴노의 미약한 권한도 박탈했습니다. 불교 세력도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창조한 것은 근대 국가 일본의 제도적 맹아적 씨앗을 마련했습니다. 사무라이와 농민의 엄격한 신분 구분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신분 구별을 하는 게 어떻게 근대 일본 국가의 제도적 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아닌데, 그 외 다른 점들은 일본 근대 국가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세금 시스템, 즉 쌀 기준의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모든 혼란을 통일하고 종결하면서 덴노가 마지막으로 형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형식적인 정권 위임권도 자기 자신, 즉 쇼군인 자기 자신에게 귀속했고요. 페리제도 흑선에 의해서 개항할 때까지 쇄국을 결정하고, 그리고 처음 100년간은 경제적인 호황기, 그리고 나머지 100년간은 정체기를 거쳐서 드디어 개항을 하게 됩니다.
도쿠가와 막부 스타트 보실까요? 1603년에 스타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근대 뭐 이런 것은 근대, 전근대 이런 것은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임의적인 분석의 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은 근대가 있었고 한국은 근대가 없었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봉건제가 있었고 한국은 없었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책에서도 임의적인 구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신분 구별과 쌀 조세 시스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도쿠가와 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창조해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막부 시스템 자체를 신성한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점이 서양과 굉장히 대비되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도 자체를 신성시했다. 왜냐하면 옛날 동화 중에서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있는데 누군가 장난으로 네가 마을 사또가 되면 어떡할래? 네가 정승이 되면 어떡할래? 최고로 영의정이 되면 어떡할래까지 물어보다가 거지가 계속 헤헤 저야 좋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럼 네가 왕이 되면 어떡할래 하니까 그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질문한 사람을 때리고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해서 그 동화 자체는 아름다운 왕권 유지하는 형태로 끝나거든요. 어릴 때 저는 들었을 때 재밌는 얘기라고 들었는데 뭔가 이상했는데 동화 자체가 이상하죠. 그게 바로 조선시대의 왕조 시스템을 사람들은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신성한 제도라고 생각한 거죠. 일본은 그러한 막부 시스템 자체를 신성한 제도화를 해서 아예 이 시스템을 뒤엎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제도화는 서양에는 없는 거고요. 서양은 제도 자체를 신성한 게 전혀 없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권위를 빌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 왕에게 권위를 빌려줬다. 왕권 신수설이라든가 그게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의회를 세우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막부 시스템 자체를 권력 시스템 자체를 신성한 제도화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자, 전근대 국가로서의 일본의 탄생 저는 제가 넣었습니다. 책에서는 근대 국가라고 나왔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근대 국가인가? 저로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 번영. 전근대는 제가 항상 전이란 말은 제가 놨습니다. 일본은 인구 3천만에 에도는 1,000만, 세계 최대 도시였습니다. 즉 당시 도쿄는 전 세계 최대 도시였고요. 오사카는 50만, 그리고 교토는 30만이었습니다. 오사카는 런던과 파리 정도 되는 엄청난 도시였고요. 에도가 당시 전 세계 최고의 인구 도시였다라는 것과 인구 3천만이었을 때 우리 조선은 아마 1,000만에서 2,000만 사이였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력차가 아니라. 그리고 사무라이 계급은 전투 계급에서 전투가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200년 지속되다 보니까 연봉제 관료로 전환됐습니다. 사무라이가 쇠퇴했고 경제적으로 쇠퇴했습니다. 번창하는 상인에 비해서 쇠퇴했고 예를 들어서 굶어 죽는 사무라이라든가 이름뿐인 사무라이, 그러니까 밥도 못 먹는 사무라이가 속출했고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사무라이 문화가 경직화가 됩니다. 위신과 위엄과 밥도 못 먹지만 일단 우리 양반 문화의 나쁜 점이랑 비슷해지죠. 상인 계급이 경제가 번영함에 따라 사무라이 계급을 서서히 압도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무라이 계급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 상인 계급이 가장 낮은 계급인데 사무라이, 농민, 직인, 물건을 만드는 사람, 마지막에 상인 이렇게 4대 계급이거든요. 4대 계급인데 맨 밑에 있는 상인 계급이 이제 가장 큰 권력을 서서히 쥐기 시작합니다. 현대 일본의 모습은 에도 시대에서 이게 놀라운 통찰인데요. 에도 시대의 공식 통치 구조와 실제 사회의 간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라이가 통치를 하는데 사무라이는 굶주리고 있고 그리고 통치를 당하는 피지배 계층이어야 되는 상인은 점점 실제적으로 사회를 이 사람들이 돈을 후원해서 맨 위에 상위 사무라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제도거든요. 하위 사무라이는 굶어 죽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경제 성장을 보시면 성장한 오사카 상인을 지금 현재 비즈니스계로 보면 되고요. 그 핏줄이 이어졌다는 건 아니고 상인 계급이 이제 일본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숨막히는 관료주의는 경직된 사무라이 문화에 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것은 경직된 관료 문화 그리고 성공한 비즈니스계 이 두 개가 합쳐진 에도 시대의 사회 구조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지도층에 도쿠가와 막부에 우리로 치면 이제 조선 말기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일본 지도층에서는 아편 전쟁과 중국의 몰락입니다. 이 동아시아 세계의 넘버원 세력이었던 중국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도쿠가와 막부와 일본에 있던 사무라이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미국의 흑선이 출몰을 해서 이제 이들이 통상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당시 이들은 이제 그 미국인을 서양 야만이라고 불렀고, 현실적으로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 19세기의 그 제국주의는 그들 자신이 야만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양 야만인을 쫓아낼 수도 없고 무력으로 이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렇자니 눈을 감고 쇄국을 지속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1868년에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다. 요 점이 우리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아편 전쟁도 받고 중국의 몰락도 받고, 우리도 그 미국 그 함대, 일본, 프랑스 함대가 왔어요. 물론 나쁜 녀석들인데, 근데 우리는 이겨버렸죠. 나쁜 점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쇄국을 지속했고 일본은 쇄국을 지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좀 다르죠. 1868년의 혁명, 메이지 유신이 혁명인가? 여기 잘 보십시오. 메이지 유신의 발단은 일본 지배계급의 지배력을 넘보는 서양 열강의 실존적 위험, 얘네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위에를 보시면 이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식민지가 되는 것이 명약관화했어요. 식민지가 되는 것이 명약관화했고, 실제로 미국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거기서 배워서 우리나라의 불평등 조약을 강요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식민지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을 했는데, 일본의 서쪽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조그만 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사스마, 조슈, 도사, 이렇게 세 개의 번이 있습니다. 주로 저기 오사카보다 더 밑에 있는 현들인데, 이 세 개의 하층 지배계층인 사무라이가 일본의 지배층, 즉 도쿠가와 막부를 교체한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여기에 다른 번들은, 일본의 번들이 20개, 30개, 50개 있을 텐데, 한 50개 정도 있을 텐데 다른 번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번의 하급 사무라이들은 지배계층에 들어가는데 실패합니다. 여전히 덴노는 거들 뿐, 여전히 장식용입니다. 즉 덴노는 일본 역사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도 굉장히 조금만 됐지, 제가 뭐 덴노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덴노 자신도 조종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그 덴노의 만행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이지 유신의 모순적 권력 구조 한번 볼까요? 환상과 실제가 모순된 이원 구조 통치체제, 이게 일본 통치체제의 특징인데요. 덴노가 직접 통치한다는 환상이죠. 슬로건 환상이에요. 뒷단에서 사적 이익을 쫓는 과도 집권층인 그 아까 세 개의 번의 하급 사무라이가 올라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무라이 중에서도 하나의 번은 팽당합니다. 하나의 번은 팽당하고, 사스마번하고 조슈번, 여러분 사스마번하고 조슈번이 현재 그 아베가 그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베의 외할아버지도 거기 지역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그리고 조선에 끔찍한 영향을 미쳤던 이토 히로부미 고기 출신이고요. 사스마하고 조슈 이 두 개 번이 사실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이 나온 곳입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사초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사초조합만이 실제 통치를 합니다. 즉 진정한 혁명도 아니죠. 밑에 피지배계급이 오른 게 아니라 지배계급의 말단에 있던 특정한 지역에 있던 굉장히 작은 세력이 일본을 먹은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문제는 이 사초 지배층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합니다. 20년, 30년 후에 이들이 은퇴하지 않습니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못해도 1920년 내지 1930년이 되면 이들이 죽거나 거의 80세가 됩니다. 이들이. 그러면 이게 나중에 뒤에 원로원 비슷하게 뒤로 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빠지면서 누가 지배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본은 실질적인 무정부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가서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은 의미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암 환자가 병을 진단받으면 느끼는 단계가 있죠. 1단계, 분노와 부정 단계. 서양 세력의 압도적 위협. 우리 조선은 프랑스하고 미국을 물리쳤는데 일본은 물리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이들은 전쟁을 너무나 많이 했던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화력을 보고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이 지는 거 보고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은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가 임진왜란 빼고는 평화로운 시대가 너무 오래돼서 그 판단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일본도 우리 조선처럼 분노와 부정을 제일 했죠. 그리고 2단계 현실 인식은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근대화하거나, 여기서 조선은 쇄국으로 바로 갔죠. 쇄국으로 바로 갔고 일본은 여기서 근대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점이 메이지 유신의 놀라운 점이죠. 3단계는 파괴적 창조를 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파괴적 창조는 거의 요때 딱 한 번뿐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2차 대전 후에도 파괴적 창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파괴적 창조를 못해서 일본이 지금 30년 불황에 빠져 있고, 그 점에서는 좀 피곤하긴 하지만 변화를 빨리빨리 해내는 한국 사람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 요새 좀 더 가능성이 좋은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좋은 것 같은데, 메이지 유신의 빛나는 업적은 창조적 파괴를 이때 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필사적으로 배웠다. 그리고 저의 질문 중에 하나는, 왜 한중일 삼국 중에서 일본만 근대화에 성공했는가 하면, 이들이 지배계층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들 자체의 정통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 덴노에게서 정통성을 빌려왔지만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으면 결국엔 그 정권도 뒤엎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외부의 서양 세력에게서 필사적으로 배울 만한 동기가 있었고 필사적으로 실제로 배웠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도 그 조선도 그 서양으로 신사유람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견을 했거든요. 일본이랑 동일하게 파견을 했는데 각각의 기존 권력층 내부에서 파견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을 뒤엎는 사람들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람에 불과했던 거죠. 유람에 불과했던 거고, 일본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점이 일본이 성공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2, 3단계를 해놨다는 것이 메이지 유신의 정말 빛나는 부분이고요. 그 성공에 안주하는 것이 일본의 굴레고, 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우리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 그렇게 그 메이지 유신의 결과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적어도 초기 10년, 20년은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 메이지 유신이 일본을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메이지 지도자들의 당면 과제는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강력한 군대 건설. 서양한테 먹히지 않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 군대 무장 및 유지를 위한 산업국가 건설. 세 번째로는 서양 열강이, 야 니네는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 삼을 만한 나라가 아니네, 니네는 힘도 있네, 그리고 니네는 우리랑 비슷하네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이게 형식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서구식 제도 도입. 서양이 물어보는 거죠. 야 니네 은행 있어? 네 저희 있습니다. 니네 주식회사 있어? 있습니다. 니네 종교 있어? 네 저희 기독교 믿습니다. 이렇게 아예 알려주고 싶었던 거. 니네 헌법 있어? 네 저희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3번은 그 형식적으로 도입했다는 게 한계고요. 이 1번과 2번을 합쳐서 일본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국, 대만, 만주, 그리고 추후에는 아시아까지 식민지를 갖고 갔다는 게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죠. 당시 일본 지도자들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라면 군대를 건설하고 산업국가를 건설해서 통상으로 잘 살아보겠는데, 그들은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서양 제국 세력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콜로니, 식민지로 만들 것, 그럼 힘 있는 우리도 만들어야지. 우리가 콜로니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를 서양에 뺏기지 않는 길이야라고까지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문제점은 형식만 수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메이지 지도자가 한 실제적인 일은 막배 번을 폐지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아니 그 번을 폐지하고 우리 요새 그 일본의 한 49개 정도인가 행정체제가 있거든. 그게 현 체제거든요. 현. 근데 예전에 번에서 현으로 이동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은 이것은 그 다이묘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 예전에 도쿠가와 막부 세대가 아니다. 도쿠가와 막부 세대에도 지방은 여전히 지방 분권으로 다이묘들이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일본 국민들은 일본이란 나라에 충성했던 게 아니라 각 지방 번의 영주에게 충성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 그러지 말고 일본이라는 국가의 충성의례를 만들기 위해서 번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현이라고 하는 지방 행정 자치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신분제도는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도입한 신분제도가 폐기됐고 사무라이까지 사라졌습니다. 서양 제도를 도입했죠. 대표적으로 징병제 의무교육.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징병제하고 의무교육. 과학기술, 주식회사, 은행, 법원, 화폐, 과학기술을 2번 썼네요. 끝도 없습니다. 헌법과 의회는 최초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메이지 지도자들은 서양 제도를 흉내내서 서양 열강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요. 군대를 유지하고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민주주의를 실제로 도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초 동맹, 사스마 그리고 조슈번 이 두 개 번의 메이지 지도자들이 그 두 개에서만 우리끼리만 권력을 나눠 먹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그 계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서구 제도는 영국으로부터는 해군과 중앙은행, 철도 이 정도, 이렇게 미국으로부터는 공교육 제도. 그래서 일본의 그 학제가 미국의 2차 대전 전의 학제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입니다. 지금 미국은 초등학교가 5학년으로 변했고요. 중학교 3학년 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4학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제도가 학제가 바뀌었는데 일본은 2차 대전 이전 학제를 들여와서 우리도 그 학제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근대 농업에 대해서 들여왔고, 문제는 일본이 선생님을 잘못 골랐다는 거죠. 당시에는 독일이 일본의 선생님이 되는 게 맞았는데 역사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전혀 들여오지 못했다는 게 한이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자, 독일은 국가주의 산업 발전.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에 비해서 나라가 계속 쪼개져 있었어요. 일본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200개의 영주들이 있었고 다이묘들이 있었고 그 번으로 합쳐졌어도 50개 정도가 있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죠.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각 지방이 뭐 예를 들어 작센주, 바이에른주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있었던 거죠. 합쳐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860년대에 독일도 통일이 되고요. 은행 중심의 기업 육성을 하고 육군이 당시 유럽 최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 제도를 그 일본하고 산업 발전 정도가 비슷했어요. 독일이 10년 정도 앞서갔나 그 정도 되는데 그 독일을 일본이 그대로 베껴오면서 재벌 플러스 은행 플러스 관료제 체계를 완성합니다. 독일은 재벌이 많지는 않았고 은행과 관료제가 독일의 특징인데 거기다가 재벌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일본이 만들어내서 재벌 은행 관료제라고 하는 산업 체계를 그리고 지배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이 롤모델이 된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서로 역사적 궤가 비슷했고 당시 독일이 유럽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던 때였습니다. 아직은 영국이 최강국이었는데 영국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죠. 부작용은 일본이 잘못 제도를 받아들여서 병영국가화 됐죠. 독일도 병영국가화 비슷했는데요. 일본은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3장 메이지 유신에서 미 군정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의 축적, 메이지 유신계 자본의 축적은 근대 일본 산업 조직의 탄생은 미쓰비시인데요. 미쓰비시를 만든 사람도 하급 사무라이 계층입니다. 두 개 번 중에 하나에 하급 사무라이 출신이고 그 두 개 번의 오사카 출장소를 맡고 있었던 하급 사무라이가 일본 최고의 재벌이 됩니다. 민주주의 도입은 권력에서 소유된 주로 세 개의 번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 세 개의 번 중에서 도사번 쪽 그 사무라이들이 또 나중에 축출되거든요. 그 지역 도사번 사무라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전국에 펼쳐진 권력에 참여하지 못한 하급 사무라이들이 민주주의 운동을 도입합니다. 당연하죠. 권력을 달라 이거죠. 권력을 달라는 건데 그리고 메이지 정부는 자본 축적을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100만 원을 빌렸는데 디플레이션 한 5년 하면 사실은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실제 가치가. 그리고 세금을 신설하니까 하층민이 반감이 업이 돼서 메이지 시대의 하층민들이 계속 반감을 일으키던 세대였고요. 그거에 대한 늦대응으로 드디어 형식적으로 메이지 헌법을 수립하고 의회를 수립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일본이 좀 바뀌었을 텐데 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독일을 모방한 병용화된 국가자본주의 설명드렸죠. 메이지 지도자는 덴노의 명령을 따른다. 이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덴노에게는 형식적으로만 보고하는 것이고요. 실은 메이지 지도자들 자체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무책임한 정치 프레임을 홍보를 하고 이 프레임을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제도, 의무교육과 징병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각인. 우리는 덴노를 위해 죽고 산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치 프레임을 주면서 실제적으로는 메이지 지도자가 내가 다 해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문화의 뿌리인 아시아를 부정하고 서양을 찬미해서 일종의 정신분열 상태에 빠진다. 이거는 제가 쓴 것 같지만 실은 저자가 책에 이 문장을 써놨습니다. 일본은 이때부터 일종의 정신분열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정치적 통제를 벗어난 관료주의.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메이지 유신 지도자들이 점점 그 제도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권한을 민주주의 제도에서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료 임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제거했습니다. 관료가 지배하는 세상. 그 관료는 누구냐? 바로 사초 연합에 있었던 하급 사무라이들이, 대표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 그들이 통제하고 싶었던 거죠. 모든 결정권은 사스마 조슈 파벌의 귀속. 이들이 은퇴한 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발생해서 하나의 현실은 사초 파벌이 나라를 통제하지만 이를 가리기 위한 두 개의 허구로 하늘을 가립니다. 덴노가 직접 통치한다는 허구, 의회 정치가 존재한다는 허구.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황군, 일본의 군대 파벌의 권력을 관료들도 뺏기고 맙니다. 메이지 유신에서 미 군정기까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4대 전쟁은 청일전쟁이 있었고요. 러일전쟁이 있습니다. 이 둘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이제 자기 세력을 확충하고 서양 열강의 인정을 받은 것이죠. 안타깝게도 한국병합도 이때 이루어집니다. 중일전쟁은 1931년에 만주사변, 1937년에 본격적인 중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망조가 됩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의 수렁, 전쟁을 멈추는 정치체계 상실. 태평양 전쟁은 영일동맹을 파기 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느껴요. 일본이 태평양의 섬들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식민지인 남사군도 등을 할양받으면서 점점 태평양의 미국 지배권을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중국에서 전쟁하고 있지. 니네 중국에서 다 빠져. 니네 그 남사군도 있고 다른 거 있지. 니네 필리핀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있네. 다 빠져. 그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사실은 이 러일전쟁, 청일전쟁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국가 프로젝트인데 이걸 뒤로 물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다른 타협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본은 미국을 침략합니다. 석유 금수 조치에 참지 못하고. 자, 일본은 통제불능이에요 지금. 이상으로 일본의 굴레 책요약 1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